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미동맹재단 회장으로 계시는 이모영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미동맹재단 지금 회장 일을 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는 군인입니다. 네. 1982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38기로 졸업을 했고 2017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것까지 따지면 한 40년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 생활하면서는 뭐 다 이력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주로 작전하고 전략 파트에 근무했고 지휘관은 철원에 있는 육사단장, 그 다음에 끝나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그 다음에 5군 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 하다가 대장 진급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하고 2017년도에 전역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40년간 네. 군에 이제 몸담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좀 있으십니까? 군대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지만 한 두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2002년도죠. 연평해전 터졌을 때 그때 제가 합참에 지휘통제실이라고 있습니다. 지휘통제실이라는 게 이제 각 군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부 종합되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선임 장교로 중력 때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점심 때쯤 안 돼가지고 첫 보고가 들어왔는데 서북도서 그쪽 지역에서 북한 경비정하고 우리 경비정이 교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1연평해전 때까지는 상대 북한 경비정이 내려면 우리 경비정이 가서 이렇게 총을 쏘지 않고 뒤를 들이받아가지고 못 오게 했었어요. NNL을.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여튼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그때도 총을 못 쏘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교전이 붙었다는 건 총을 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좀 특이하다 이랬는데 한 5분쯤 후에 또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사상자가 생겼다. 사상자라는 건 죽고 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막 보고를 하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지고 한 30분 지나니까 마지막 보고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 이게 마지막 보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쭉 처리를 하면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배를 다시 인양할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북한의 경비정은 1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한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는 해전을 할 때 상대방 배한테 내 배의 옆구리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배는 이렇게 서 있는데 상대방 배 이렇게 서면 표적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앞을 보고 막 배 뒤로 가려고 기동을 하는 것인데 사격을 하려고 하는 배를 우리는 이제 옛날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랬으니까 이 배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지. 근데 배는 고속정은 혼자 안 가고 두 척씩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는 지나가고 두 번째 윤영함에 옆으로 들어갈 때 그냥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보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지나갔던 배가 교전을 같이 하면서 이 배를 보고 이제 상황을 보고한 것인데 왜 내가 그때 기억이 나냐면 두 가지인데 그렇게 기습 공격을 당하고 윤영화 그때 대위는 바로 그냥 첫 공격에 전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병사들과 나머지 군인들이 전부 다 갑판으로 도망을 갔으면 그 비겁한 거지, 그지? 근데 공격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투 위치로 갔다고. 가가지고 끝까지 교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사망을 한 거야. 6명이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중에 배를 건졌을 때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사한 분은 방아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 장병들이 용감하게 싸우는구나. 40년 동안 군 생활 하시다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군인 이런 느낌이 오는 외모를 갖고 계신데 보니까 아까 사단장, 군단장으로도 일을 하시면서 장병들 복지도 또 많이 신경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복지를 신경 썼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을 구성하는 건 세 개의 조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부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각각 사실 군대 생활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병사가 군대 생활하는 생각과 장교가 하는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사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할 때 조국의 부름에 응했다라고 하는 건 병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이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와서 군복무를 하라 하는 소집 통지서한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부름에 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군대 오기 싫잖아요. 우리 박앵커님도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병사로 갔다 오셨는데 네. 군대 오고 싶으셨어요? 아니죠. 가면 힘들다는데. 아니, 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군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막 군대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대 생활 많이 했지 않냐, 이거야. 내 몫까지 했다. 자기는 좀 이렇게 까주면 안 되냐는 거지. 그만큼 군대는 다 오기 싫어합니다, 병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다 군대에 왔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군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50만 가까운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50만 가까운 병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와서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 그런다고 병사들한테.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게 하고 근무수라고 그러고 네. 휴일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사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군대에 왔기 때문에 건강하고 제대로 된 그러한 시민으로 다시 사회로 또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렇게 훌륭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부사관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부사관은 그 부대의 주인이에요. 그 부대에서 30년, 40년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전사 그러면 특전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건 그 부대의 부사관이에요. 병과 장교는 1, 2년 하고 간다고. 그렇죠. 우리가 3, 4단이 백골 부대다 그러면 백골 부대의 정신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 그 부대의 부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관은 3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출퇴근 시간을 보장시켜줘야 되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오지잖아요. 다.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장교는 뭐냐. 장교는 군의 주인이에요. 장교는 명예스러운 겁니다. 명예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는 병사들 훈련 같은 거 할 때나 전시에도 병사들이 다 밥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배워서. 병사들이 다 잠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면 안 돼. 또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명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50된 원사가 소위한테 격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교는 자기의 자긍심과 긍지를 키워줄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줘야 돼요. 부대에서. 그리고 그러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보다 그런 각자의 그러한 역할과 위치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맡으셨어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한미동맹재단 회장. 한미동맹재단 회장으로 취임한 계기는 있으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합사에서 2번 근무했지 않습니까? 작전차장으로 근무하고 네. 이제 그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는데 네. 이제 한미동맹재단이라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한미동맹재단이라는 것은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동안 정계나 관계나 일반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애착을 가지고 가장 큰 그 압력을 행사했던 단체는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KWVA라고 코리안 워 베테랑스 어소시에이션인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90이 넘었거나 돌아가시고 힘을 못 쓰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가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숫자를 보니까 대략 320만이 됩니다. 70년 동안. 네.
근데 이분들의 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연합사령관 하셨던 샤프 사령관,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승주 합참의장, 그다음에 유명한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주한미군 전후회. 그러니까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미군들이 미국에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 보고 자기 돈 내고 활동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처음엔 이제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국가를 직접적으로 외국의 단체를 지원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없다. 동맹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주한미군 전후회에 전달을 해줘서 주한미군 전후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하도록 한 게 한미동맹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는 1년에 한 4, 5억 정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작년에 한 10억 정도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보훈처가 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산을 대주고. 이제 보훈부로 또 올라갔죠. 보훈부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화, 그 다음에 뭐 GS, 그 다음에 또 동아텔레콤의 뭐 이건수 회장이라든가 한화의 뭐 허강수, 허동수 뭐 이런 여러분들이 다 기업들에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이렇게. SK도 있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우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주한미군 전우에 이제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하와이, 아틀란타에 지부를 두고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단체가 한미동맹 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승주 회장님께서 이제 맡아줘 한 6년 하셨고 예. 저는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 이제 정승주 회장님이 저희 3년 임기거든요. 연임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제가 부회장을 했으니까 회장을 올해 5월부터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얘기를 올해 계속 하고 있죠. 이 한미동맹 70주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얘기하기 전에 동맹이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앵커님은 동맹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맹은 보통 이제 한 몸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뭐 영국, 불란서, 독일, 뭐 일본도 우리 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맹이라고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동맹은 국제정치적으로 딱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나 집단으로부터 정치적이나 무력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같이 싸워주겠다. 군사적인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국이나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군사력을 보내서 싸워주겠다는 거죠. 그 근거는 한미동맹의 근거는 53년 10월 1일 날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은 우리는 미국과 하나만의 동맹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러 개의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간의 미일 동맹. 이것은 일본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위대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어디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같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토와의 동맹. 유럽의 33개국이 들어있는 나토와 미국이 동맹을 맺었죠. 네. 그러니까 이 33개국 중에 어디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군 사령관은 미국 퍼스트예요. 그럼 이 동맹이 뭐 호주하고도 동맹입니다. 이 정도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냐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랑 싸우는데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열심히 잘 싸우고 있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미국과 서방에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러시아한테 항복하거나 졌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친러 정부가 들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계속 무기와 자원을 지원해 주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독립성과 국민의 자존심과 이런 거 용감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군인들은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1950년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하고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같이 싸웠던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맹을 기초로 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이 맺은 조중 그 방어 조약이 있어요. 이건 자동 개입이야. 근데 미국은 한국은 자동 개입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법적 절차, 자기네 법적 절차에 따라 들어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만약에 미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들어온다는 건 의회에서 뭐 참전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 지도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있으라고 한 거야. 방위조약을 근거로.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그리고 90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의 주둔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그러한 미국의 자동적인 군사 개입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 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연합사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지휘 체계를 가지고 미군과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70년 동안 전쟁을 대한민국에서 억제했던 가장 큰 힘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1960년도에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네. 국민 달러, 소득이 한 100달러밖에 안 되고 세계 최빈곤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제 발전했습니까? 외국에서 돈을 차관을 갖고 와서 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받을 데가 없어 독일의 광부하고 간호사들의 그 월급을 저당 잡고 뭐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빌려주냐 이거야. 대한민국은 전쟁을 한 나라야. 안보 리스크가 커요.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면 돈을 줄 수가 없지. 그런데 여기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있고 동맹이 있으면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때문에 안보 리스크를 상쇄하고 자본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 발전의 근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전쟁을 억제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 그러한 역할을 같이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맹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6.25를 끝나고 나서 동맹이 필요한 네. 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발전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맹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만큼 현재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대한민국 여론조사라고 그러나요? 하면 대한민국의 7, 80%가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는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동맹이라는 게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시면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의 그 덜레슨인가 국무부 장관은 미국 가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50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한국이 미국을 도울 일이 뭐가 있냐.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는 2사단하고 7사단 두 개의 미국 사단이 있었는데 이걸 월남으로 전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월남에 미군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월남에 대신 간 거예요. 월남에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중에 상당 부분 큰 것이 주한미군을 빼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월남에 갔었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닉슨 대통령이 월남에서 발을 빼려고 닉슨 닥트린을 69년도에 선언했잖아요. 아시아인의 방위 이제 아시아인이 해라. 네. 그래서 71년도에 7사단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76년도, 79년도에는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타났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뭐 미국에 나중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 참모니 싱글러브 소장도 반대하다가 옷도 벗고 또 워커 대장의 아들 지미 워커 그때 대장이었는데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걸 잡아놨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80년도 90년대 들어왔을 때 미군은 계속 될 수 있으면 이쪽 지역에서 미군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막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2006년도에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했잖아요. 6년도, 9년도, 10년 계속 핵실험을 해 나가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약속을 해서 28,500명으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고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그렇게 계속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동맹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양국의 국익이 맞아야 돼. 계속 유지돼 나가려면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맞아야 돼. 앞으로의 동맹을 보면. 그러면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앞으로의 동맹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는 대한민국한테 확실하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번에 인도태평양께서도 가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한국의 이익은 뭐냐? 한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보장한다고 하는 확장 억제 정책에서 확장 억제의 해구산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언제 어떤 시기에 무엇으로 이걸 구체화시켜 달라는 거지. 이러한 두 개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국익을 서로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유리하게 미국이 모든 걸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국 쪽에만 맞춰서 모든 걸 양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발전에 대한 그런 거는 이러한 부분에 서로의 국익에 맞추되 네. 큰 덩어리는 그러나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는 달라요. 미일 동맹하고 왜냐면 일본하고 우리는 어떤 게 다르냐면 일본은 내수가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출이 한 17%밖에 안 돼. 근데 이것도 원천 기술 위주이기 때문에 뭐 제재를 받거나 이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50% 이상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중에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25%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의존도가. 그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리가 확실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간다. 네. 코드도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의 특수성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우리는 중국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중국한테 핵과 미사일을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막아달라고 얼마나 얘기했냐 이거. 육자회담까지 했었고 네. 중국이 의장국이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되는데 중국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원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명확히 하고 이거는 암만 중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네.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대신 교육이나 교류는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러한 식으로 그러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미동맹 재단 회장을 이제 취임하셔서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1년 전인가요? 네. 그 워싱턴에 왜 한국전 참전 용사의 그 추모비. 네네. 추모비 세우고. 그러니까 미군의 그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거기에 카츄샤 이름도 새겼어요. 근데 카츄샤는 한국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국립묘지에 외국군에 대한 추모나 외국군에 대한 이름을 새긴 전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워싱턴에다 우리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존 웨버 대령이란 분이 6.25 전쟁 때 참전해서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은 분인데 의회랑을 다니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이 카츄샤는 한국 사람이지만 6.25 때 우리 미군 부대에 속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싸웠고 우리랑 같이 전사했다. 그래서 추모비를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웨버 대령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한 팔과 한 다리가 없이 다니면서 뭘 했냐면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Forgotten War가 아니라 빅토리 워다. 승리한 전쟁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지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 기억해야 될 게 싱글러브, 존 싱글러브라는 장군인데 이 싱글러브 장군은 1979년도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그때 유엔사 참모장이었습니다. 예. 한국군의 연합사 유엔사 참모장이었는데 투스타였죠. 그분이 카터 대통령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 6.25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왜 그랬냐면 75년도에 월남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냥 김일성이는 월남전하고 이럴 때 가장 제2의 6.25를 일으키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월남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의 그러한 동향을 다 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빼면 정말로 제2의 6.25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반대하니까 본국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 대통령한테 다시 대통령 의사를 물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한다. 그걸 신문에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가. 그래서 이분이 강제 전역당했다고. 투스타로. 그래서 이 두 분을 기리는 그 추모하고 조형물, 얼굴이 나와 있는 조형물을 한 달 전에 임진강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다가 세웠습니다. 한 3억 들여가지고. 그게 올해 했을 때가 보람 있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끝난 다음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병이나 부통사 같은 안전사고 말고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미군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안 해보셨죠? 네. 도끼 만행 사건은 기억하시죠? 알죠. 북한군이 도끼를 싱글러브 네. 중위하고 또 한 명의 중위를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에요. 100명. 왜 이렇게 많냐 이러지.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대까지는 서부 전선을 미군이 지켰습니다. 휴전선을. 그럼 그때 휴전선을 지키면서 북한 친구들이 와서 뭐 지피나 이런 데 습격해서 돌아가신 분, 수색하다가 돌아가신 분, 또 정찰기가 있었는데 미국이가 공개해서 정찰기가 한 번에 30몇 명이 추락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100여 명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이분들을 추모하는 추모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부하고 해가지고 국방부의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 3억을 들여갖고 추모비에 도안하고 연구를 다 했어요. 누가 정말 이제 정확하게 찍어야 누가 돌아가신 게 정확한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년도부터 내가지고 이러한 그 추모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